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기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디지털화 패러다임과 해운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나마 한 20분, 25분 정도 이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살게 되었고 전 세계 인구가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에서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나 뭐 말씀하시는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기반에서 해서 이제 사람과 사물이 이제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는 뭐 초연결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산업과 산업 간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해운 산업에 대한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와 뭐 조선이나 영업, 금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이제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해운 산업과 관련된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 중에 마리타임과 관련된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꼽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한 인공지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공지능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마리타임 디지털화 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인공지능은 실제로 사람이 가지고 수 있는 지적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은 선장을 대신한다든가 뭐 항해나 기관사를 보조하는 역할, 대신하는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보조하는 역할로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패러다임에서는 로봇공학인데, 로봇공학은 육상이나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로봇공학들이 많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공학들이 이제 해운 산업에도 들어오게 될 거고요. 물론 지금도 들어와서 이제 쓰고 있는 로봇공학 기술들이 있지만 이런 기술들은 조금 다르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공학이 같이 접목되면서 로봇공학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핵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 선박에는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선박에서 의료 관리자라는 이제 제도 있어서 의료 관리자가 그런 이제 의료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선박에 올라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의사가 그런 기능들을 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요. 이 사물 인터넷은 이제 육상에는 벌써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분야에도 많이 적용되어 있고 이제 선박 분야가 조금 느린 속도로 적용되고 있긴 한데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 선박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과 이제 인공지능이 또 접목되면서 사물 인터넷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덱스로 이제 다시 표출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세 번째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무인 운송 수단입니다. 운송 수단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드론 기술들이 이제 나오고 일부 지금 벌써 쓰고 있고 향후에 나올 건데, 극소형 군사용 저런 손가락 위에 올리는 정도의 크기인 저런 드론들도 있는 반면에 해운 쪽에는 이제 인스펙션이라든가 선박 위치라든가 긴급 물자 우송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 지역,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드론을 이제 대신 그 사람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드론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성급 측에서도 이런 이제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인스펙션을 하는 이런 것들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무인 운송 수단 부분인데요. 이 무인 운송 수단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이제 뭐 국내가 딸리는 것보다는 어떤 헤게모니와 관련된 부분들이 유럽이 좀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국내나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무인 운송 수단에 대한 자유운항 선박에 대한 기술들은 충분히 이제 유럽을 앞지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3차원 인쇄, 이제 소위 말하는 3D 프린팅 기술인데, 앞에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3D 프린트로 나온 이제 자동차들입니다. 뭐 생산 공장에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니고 프린팅 기술로 나온 이제 슈퍼카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운 쪽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하면,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게 이제 모형인데, 선박의 앞쪽에 있는 볼보스바우 쪽인데, 볼보스바우를 3D 프린팅을 해서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선속이라든가 이제 선형에 따라서 이 볼보스바우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었다 뺐다, 소위 말하는 이제 성형이죠. 성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3D 프린팅은 가능할 겁니다. 물론 초대형선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선박에서 필요한 자재들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생산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전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 실제 동전이고 뒤에 있는 이제 도구들이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구현해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부속품들도 현장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배 모양인데, 얘도 이제 모델십이라 해서 지금 현재 이제 나무로, 우드로 가공하는 것들을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형태로 3D 프린팅 사용하고 있고요. 5가지 큰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이 외에도 다른 패러다임들도 존재합니다. 뭐 암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뭐 양자 컴퓨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마리타임 인더스트리 쪽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큰 5가지 패러다임 외에 세부 핵심 기술들 중에 보면 뭐 리모트 서베이 컨트롤이라든가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그리고 로보틱 관련된 거, 그다음 제 컨디션 매니지먼트에 보면 이제 선박에 대한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 모니터링, 이런 것 부분들도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이라든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이머니나 이파이낸싱 같은 부분들도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원들이 선박에서 선상불이라 해서 이제 선박에서 직접 받는 이제 금액, 이런 부분들도 이머니로 이제 지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세부 조금 아주 작은 기술들도 이제 뭐 조금 소개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5가지 패러다임과 소부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리모트로 이제 서베이를 하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고요. 3D 글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박과 육상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어떤 메인터넌스라든가 선부 하체라든가 뭐 리퍼 컨테너 온도 상태를 이렇게 3D 글라스를 통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강현실 기술들도 실제 메인터넌스를 할 때 이런 증강현실 기술들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나 메인터넌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도 증강현실을 통해서 쓰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운항 선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유럽이 좀 빠르긴 하지만 아시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제 일본 쪽에 NIK 선사가 자유운항 선박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지작년에 아나운싱을 했었고요. 뭐 국내에도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선사에서 이런 자유운항 선박에 대한 실증 사업을 이제 정부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어지는 디지털 패러다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선박들이 이제 최첨단으로 바뀌게 될 거고, 첨단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선박은 이제 바다면 떠있는 게 아니고 항만에 들어와야 됩니다. 터미널 항만에 들어오게 되면 이 터미널 항만도 이제 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항만 부분들도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최첨단 선박, 디지털 패러다임에 맞는 선박들이 바뀌면서 항만과 연계되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리타임 관련된 뭐 물류 산업의 생태계 같은 경우는 해운사와 뭐 송하주, 큰 틀이겠죠. 송하주와 해운사, 그다음 이제 은행,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이 엮여져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 보이는데 실제로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제 거래라든가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진짜 하나의 화물을 받아서 이제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9,000개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메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9,000개의 서류들이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동시에 이제 적용될 수 있게끔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제 해운선사에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물의 위치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하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선화증권을 해서 비례를 하는데 비례를 발행한다든가 세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을 사용해 가지고 물류체인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해운선사가 가지고 있거나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가지고 있는 6대 이슈라고 할까요? 첨단 선박, 그다음 이제 선박의 대형화, 그리고 환경 규제, 지속 가능 경영, 자동화 및 디지털화, 차세대 인력, 이에 따른 차세대 인력 및 교육, 이런 6가지의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자동화와 디지털화 부분입니다. 물론 나머지 5개 부분들이 이제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첨단 선박 같은 경우는 자동화와 디지털화 연결되어야 될 것이고요. 환경 규제와 디지털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디지털화가 뒤따라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됩니다. 환경 규제 관련된 뉴 테크놀로지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6가지 이슈가 하나로 묶여져서 움직여야 된다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디지털화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이 디지털화 패러다임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6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6가지 이슈 중에 이제 대형화 부분인데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선박부터 해서 큰 선박 점점 대형화됩니다. 그만큼 선박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산의 가치가 커지는 그 선박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할까라는 취지에서 이 디지털화가 분명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발생하면서 많은 환경 규제들을 이제 논하고 있는데 이 환경 규제에 따라서 디지털화도 이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엔 새로운 기술들이 다 디지털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경 규제는 강제 사항이지만 디지털은 선택 사항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선택 사항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규제는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발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라든가 스크러버라든가 이런 이제 아니면 이제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연료를 대체하기엔 대체 연료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만족함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실제로 환경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디지털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디지털의 그 5대 패러다임에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인공위성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 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스타링크라든가 원앱이라든가 아마존에서 띄우는 그런 저궤도 위성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패러다임에 확실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면 기존에는 이제 선박과 육상의 이제 통신 환경이 굉장히 낮은 속도와 저용량을 움직였는데 저궤도 위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선박과 육상의 하나가 되는 지금 선박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인프라들이 선박에서 육상으로 인프라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선박을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를 제외한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전파법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4월 1일부로 해서 이제 가기부에서 전파법 시행령을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일부로는 시행령이 나왔고 이제 있는 거는 국가 간 공급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상컨대 원래는 3월부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4월 1일부로 시행이 나오면서 6월부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한국의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법에 따라서 이제 6월쯤에 나오게 되면 국내 선사들도 아마 3분기나 4분기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궤도 위성이 나오면서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트윈이나 블록체인 기술들, 뭐 웨어러블 카메라, 3D 프린팅 기술들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죠. 프레임이 다시 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대한 이제 프레임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환경이 달라진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디지털 선박, 그런 디지털 패러다임을 이제 대응에 위해서 이제 디지털 선박 운영에 대한 경쟁력 확보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행정 액션 플랜을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아주 요소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 모든 기술들이 모든 해운선사라든가 조선 마리타임에서 다 가지고 확보하기에는 되게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현장에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게더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 센터 겸 이제 통합 관제 센터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선사들이 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 제일 앞장에 설명되었던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초연결 시대라고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면 5차, 6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4차 때 나왔던 게 연계될 것입니다. 4차는 데이터 산업이지 않습니까? 4차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면 5차는 데이터 산업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산업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우주 인터넷망이라 하죠. 우주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쪽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게 되면 이제 산업 전체를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차는 데이터 산업이 될 것입니다. 6차도 미래학자들은 6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차는 이제 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5차는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가기부나 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익히 알고 이제 선박 관제 센터 의미가 아니고 선박 통합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 왜 하필 데이터 센터라고 붙였을까요? 이 부분을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5차에서는 데이터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의 선박 쪽에 통합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과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 공공 데이터 형태로 이제 가기부에서 만든 통합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인덱스와 선박들에 대한 중요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하게 될 겁니다. 자, 해외 사례를 좀 보면 해외 사례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머스크 선사도 이런 데이터 센터 겸 통제 관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박의 뭐 기본적인 운영 패턴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겠지만 선대 관리, 어느 라우트에 어느 항로에 어떤 선박을 투입해야 되는 의사결정까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MOL, 일본 선사는 MOL도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NIK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구축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또 발생하게 될 건데 이 데이터의 오너십을 누가 가질 것이냐, 데이터의 정합성을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이런 이슈가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고요. 5차 산업을 데이터 산업이라 봤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핸들링할 수 있으니 보안이 또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떼고 나면 사이버 보안이고요. 회사가 붙게 되면 회사 사이버 보안인데 회사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 강력한 이제 규제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에 IMF에서 이제 나왔고요. 뭐 하주 단체라든가 하주 단체 혹은 이제 성급, 정부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급 아이약스 공통규칙 6월 26, 27이라는 걸로 해서 2024년 7월 1일부로 건조 계약되는 선박부터는 이 규정을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배가 이제 바다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측면이 이제 대두가 될 거고요. 이게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뭐 보안 공격이 들어올 건데, 이런 보안 공격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디지털화 패러다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5가지 기술들이 마리타임에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인공지능에 연결될 거고, 그리고 이제 산업들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이게 뭐 이슈가 되는 21년도부터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벌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공격이라든가 해운 쪽으로 공격이라는 게 많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최근 작년에도까지 계속 벌어졌고요.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이제 사이버 어택도 많았습니다. 네, 주로 보시면 이제 선사가 대상이었는데, 이제 조금 넘어서서 선사 아니고 항만, 터미널 이쪽에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좀 인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박과 육상, 그리고 정부, 그리고 기관들 통해서 뭐 지금 여기는 국내이기 때문에 뭐 국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양경찰청, 그다음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 이쪽하고 선사, 그다음 이제 선박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대응하는 이제 훈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이제 해운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디지털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해운 산업의 미래는 이제 인공지능을, 첫 번째 제가 소개드린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이었는데,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해운 산업의 미래를 조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들을 조금 화두를 좀 더 던지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검색창에다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 여기 부산역 근처에 맛집을 검색을 하게 되면 10개가 쭉 뜰 겁니다. 그건 내가 클릭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냥 부산역 근처에 맛집 중에 한식이고 내가 몇 시에 갈 거고 하면은 알아서 정리해서 알아서 언제 예약까지 다 돼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뭐 이제 주로 검색하는 이런 이제 검색 엔진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그 산업은 구글 이런 사람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업인데 검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검색 엔진 회사들이 인공지능 굉장히 밀어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같이 그걸 맞물려서 같이 검색하는 시대입니다. 뭐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선박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해운 쪽으로 들어올 거고, 조선 쪽으로 들어올 거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해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작게 보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이제 선박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뭐 선박의 항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대외 업무를 하기 위한 대외 업무적인 것들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고객 응대라든가 관련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겁니다. 스마트 선박에서부터 무인 자율운항 선박까지 가는 과정에 인공지능을 가진 해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해기사가 이제 기존 전통적인 이제 휴먼 해기사를 옆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역할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인공지능 해기사가 맡을 수 있는 영역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뭐 선박 관리라든가 이제 운영과 항해사와 기관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에 맞물려서 다른 부분들, 해운과 연결된 영업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해운법이 굉장히 복잡습니다. 해운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법 안에서도 굉장히 해석하기 힘듭니다. 판례도 해석하기 힘들고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인가 이런 거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해법을 따져야 되는데, 그건 해운법과 관련된 법률 자문들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과 정비, 품질, 뭐 의료 이런 거 부분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 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제 소위 말하듯이 뭐 이제 거짓말 좀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용들이 100%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부정확성도 있을 수 있고요,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금 더 차세대, 다음 세대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런 창의력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창의력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을 하기 때문에 평양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인간과 AI가 인공지능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들.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존의 시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한다 이런 이제 것보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공존의 필요성. 그러면 공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될지, AI 산업의 이제 어떤 인력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일관된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운 쪽이 마리타임 쪽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재들이라든가 R&D 관련된 부분들도 좀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만, 마리타임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가지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세부 요소 기술들, 그럼 이제 환경적인 요소, 친환경적인 것이 이제 친환경 규제가 디지털화와의 별개가 아니다. 그 6가지 총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5차는 데이터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게 연결된다. 하지만 이제 또 인공지능을 등한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발표할 건 여기까지고요. 전체적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 네, 이런 부분들은 외부 환경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디지털화 패러다임이 대응하게 설명드린 이런 기술들을 다 현실적으로 다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기업 환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굳이 이제 순서를 매기자면 첫 번째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자체 구축도 있지만 구축된 인프라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항로 관리라든가 화물 추적 혹은 선박 운항이라든가 항로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아마 두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이 인력과 이런 디지털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교육, 그리고 역량을 가지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아마 이런 보안 이슈 같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보안 부분은 완전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만 한 3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한 가지 더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박 관리라든가 연료 소비를 최적화한다든가 기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항로를 잡아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화 기술에 대한 도입이 이제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인공지능 회계사에 대해서 이제 실제 해는 산업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인데요. 인공지능 회계사는 도입이 벌써 되었습니다. 도입되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인공지능 회계사는 용어는 아무데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해운 쪽에 벌써 인공지능 회계사가 도입해서 현장에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 내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회계사 역할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항해사나 기관사 역할을 넘어서 전통적으로 썼던 그런 기관사 역할을 넘어서
해운 산업의 전방위적으로 다 들어오게 될 건데 이제 승선을 뭐 선장님을 보조한다는 역할도 있겠지만 실제로 마리타임과 관련된 산업군에 선박 관리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해운 인사라든가 정비, 품질 관리 그리고 교육과 같은 이제 어떤 이제 육상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해운과 관련된 영업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뭐 설명드렸던 이제 해운 관련 법률 자문 이런 것들, 뭐 방대한 의료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의사 나누는 것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적용될 겁니다. 근데 이제 순수 회계사 역할만 놓고 보자면 이제 실시간으로 아까 데이터 산업인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 항로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연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기상 변화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안전 항로를 이제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선박의 상태를 이제 아까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받으면 인공지능이 어떤 기계가 언제쯤 고장이 날 것 같아요라고 고장에 대한 예측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법을 반영한 이제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서 해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또 인공지능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비용 절감을 이제 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회계사가 이제 일부 해운 산업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는데 이거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뭐 노르웨이 쪽, 유럽 쪽이나 일본, 아시아 쪽에 보면 자율운항 선박 기술들 중에 시범 운영 중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를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선박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이제 인공지능 회계사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회계사 역할이 전통적인 회계사 역할을 플러스 이런 육상 쪽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로운 선박에 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죠.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다백면으로 모든 운항과 정비와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AI 인공지능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운 정책을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상 교통량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물동량을 계산한다든가 이런 조금 더 앞으로 더 나가서 인공지능 어떤 식으로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인공지능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좀 더 중요한 하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질문에 직답을 하면 인공지능 회계사는 들어올 것이다. 도입의 영역은 이 정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향후에는 더 아주 완전 마리타임의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인공지능한테 자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